실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실존하는 걸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토론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들이 좀 잘 안 나시겠죠? 일단 실존이란 말 대신에 그 나가섬이라고 제가 번역을 새로이 했습니다. 나가서다. 그러면 뭐 금방 떠올라지네. 어디로부터 어디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방향 가운데 어디로부터의 그 첫 자리는 결국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태어남이라는 거는 그 이전 잉태, 아이를 베는 과정, 아이를 벤다면 사랑, 그럼 뭐 끊임없이 이렇게 밑자리, 그 첫 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여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 역사 또는 우주 역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죠. 신비,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한 180억 년, 179억 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빅뱅 이론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럼 빅뱅 이전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린 결국은 또 열린 우주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빅뱅 이전에 또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맨 처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의 처음을 가정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또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 처음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빅뱅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크게 답이 두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 현재 뭐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히 팽창할 것이다. 끝없이 팽창할 것이다. 우주가. 뭐 요거는 뭐 우리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행성 간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무한 팽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팽창한 뒤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정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뭐 엔트로피 법칙을 또 알고 있으니까 결국 팽창한 뒤에는 수축을 통해 가지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함몰,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우주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데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뭐 누구나 다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또는 사람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죽음도 함께 타고난다 이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현대로 올수록 죽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시대에는 신이 죽을 수 없는 자, 불멸의 영원한 자라고 정의가 되고 그 반대인 인간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나 받아들였지만은 과학의 시대로 오니까 신이 좀 탈락이 되고 그러면 사람 자체로부터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죽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DNA를 통해서 죽음의 씨앗을 찾아보고, 또는 죽음의 씨앗 같은 건 없을지라도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 안에 혹시 뭔가 달아지는, 뭔가 좀 기능의 약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 없을까? 활성산소 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또
노화 개념들을 또 설명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대체라든지 질병 치료라는 관점에서 죽음을 하나의 병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는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 나온다고 봤지만은 오늘날에는 거꾸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질병으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해가 생겨난 것인데요. 이때 그러면은 죽음의 치료약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요. 죽음의 치료약은 몇 가지 관점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씨앗을 없애면 되겠네요. 죽음의 씨앗이라고 여겨지는 DNA를 좀 개선하면 됩니다. enhanced DNA라고 해야 되나요? 강화된 유전자를 좀 이식을 하거나 고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죽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활성산소 같은 거니까, 사람이 그 식물처럼 광합성을 한다면 500년, 600년 살 수 있겠네요. 근데 광합성을 포기하고 이제 산소 호흡을 함으로써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결과로 이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이제 수명을 이제 단축하는 효과를 이제 낳고 있다. 그러면 요 노폐물들 마치 구두 그 보일러 연통 청소하듯이 노폐물 찌꺼기 제거하면 또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개념이 하나 탄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건 기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계로서의 몸이라면은 부품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갈아 끼워가지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은 좀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부품으로서의 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식 정도를 넘어서서, 장기 이식을 넘어서서 사이보그화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또 갖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논이지만, 인간의 본성이 몸이냐 마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답이, 인간의 본성은 마음 가운데 정신이다.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넋이라는 것은 여기는 것인데요. 이것저것을 여기는 힘. 그러면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한가요? 비가 오면 추워지겠죠. 이런 것들. 오늘의 날씨를 흐린 것으로 여긴다. 네가 이제 사과했으니까 우리 둘 관계는 원래 원상대로 회복된 것으로 여겨줄게. 여기는 거, 이해하는 거네요. A를 B로, C로 D로 이렇게 풀어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 묶어주는 거, 판단 기능, 이런 것들을 여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여김의 주체를 넋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정보의 총체를 우리가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의 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나 언어, 여자, 남자 등등에 달라지는데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사할 수 있다면은, 지금 오늘날 미리학에서는 우리 이제 머리에 16개의 이제 이제 뇌파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 게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밀어, 당겨,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등등 이런 기본 한 30몇 개 정도, 32가지 정도의 명령어를 말없이 생각만으로 내릴 수 있고, 컴퓨터의 도움을 빌어서 사물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발전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의 뇌 활동 전체를 백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백업된 정보를 기계나 또는 로봇 또는 뭐 사이보그 등등 또는 뭐 이제 좀 더 값싼 걸로 치자면은 다른 뇌, 우리 슈퍼컵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지만은 인간의 뇌를 만드는 데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안 들어서 인간의 뇌에다가 이식을 또는 이제 복사를 해 놓는다면은 뭐 아주 고전적인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면 프리잭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넋으로서의 나를 사람들이 이제 사람으로 본다면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몸으로부터 다른 몸으로 또는 다른 방식의 신체로 옮아갈 수 있다면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치유라는 개념은 그 넋이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겠네요. 제가 상상하는, 구상하는 소설 가운데 하나는 뭐 이런 종류의 그 뭐 윤회 또는 과학적인 가설들을 가지고 재미난 미래 인간, 다음 사람의 모습을 좀 그려보는 소설도 좀 쓰고 있는데, 어쨌든 실존, 나가섬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어디로 나가서느냐, 케르케고르는 이제 죽음이었죠. 신 앞에 나가선다. 신 앞에 누구로 나가서느냐? 신 앞에 단독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오직 나죠.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잘 나오는 얘기네요. 친구들은 어디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성까지는 가질 성문 앞까지는 가질 수 있죠. 죽음의 바로 문턱까지는 친구들이 같이 가주죠. 그다음에 가족은 어디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왕 앞에까지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심판자까지는. 그런데 결국 마지막 그 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것이죠. 아마 탈무드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키에르케고르가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직 나라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단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죽음 앞에, 신 앞에 나가선다. 이쪽으로부터 저쪽으로, 이 세계로부터 저 세계로 나가선다. 이렇게 물은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는 신을 이렇게 탈락시키고 나면, 이게 좀 뭐 불경스러운 건지도 모르겠는데, 신을 괄호치고 나면, 괄호라는 게 이제 묶는 것이죠. 묶어두는 거예요. 신을 묶어두고 나면 다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서나요? 그러면 뭐 애인이 있으니까 애인에게로 나가서는 거죠. 여기 없지만은 부모에게로, 세계라고 제가 표현했었습니다. 세계에로 나가서죠. 그럼 어디로부터 나가서나요? 나 자신으로부터? 아니면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개념은 캡슐, 고치, 무슨 주체라고 말하는 하나의 점으로 이해가 되는 개념인데, 실존 철학에서의 나는 이렇게 고립된 고치로서 또는 캡슐로서의 나 개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도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또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세계 속에 있음이로서, 세계 속에 있는 자로서의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세계로 나가는 거네요. 나는 이미 세계 속으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나아가죠. 그럼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난 가만히 있어도 뭐 뭔가 잊어버리잖아요. 새로운 걸 내가 안다고 할 때도 새로운 걸 아는 것은 또 그만큼
알고 있던 것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세계로부터 세계로 나가선다고 했을 때 그 나가섬의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내 세계는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것이 정상이었죠.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활 속도라고도 말씀드렸던 건데, 나가섬의 바뀜이 너무 빠르면 적응을 못하게 되고요. 너무 느려지면은 권태를 느끼게 되죠. 이런 거 이제 기분이라고 합시다. 객관적으로 1초, 1초, 1초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그런 나감의 속도, 빠르기 또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대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나는 내가 나가서 있는 그 상황 전체를 좀 색다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걸 이제 기분이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린 끊임없이 세계 속으로 나가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부터 또 다른 세계로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 전체를 포괄했을 때 이제 나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의 고치나 점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제 세계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쭉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이 나라는 개념은 오늘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아라는 개념은 이게 방패 개념입니다. 방패. 한자로. 그 방패라는 건 전쟁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한자로서의 나, 아자는 우리말 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요. 어떤 적으로부터 막아야 할, 지켜야 할 어떤 것,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거네. 그러니까 아라는 개념은 굉장히 보수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고 말할 때는 지켜야 되는 것, 또는 소중한 것, 또는 무게의 중심,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나면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에 자라는 개념은 이것도 나를 뜻하긴 하지만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로 보면 self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self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가 두 번 썼네요. 스스로 붙여서 스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할 때 스는 우리가 스승님 할 때의 스자와 같은 건데요. 서다 이런 뜻입니다. 선 사람. 근데 두 번 섰기 때문에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할 때 그 하룻강아지처럼 서진 않고, 뭘 모르고서는 세상 물정 모르고 나는 나야 라고 외치는 청소년기의 그 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물정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나다 라는 개념으로 쓸 때 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나를 파악한 그런 모습의 나. 좀 어렵지만 셀프는 제 귀입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 나야.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갔을 때 담배 처음에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안 피워봐서 모르죠, 그죠? 담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어떤 선배가 너무 존경스러우면은 나는 잊어버리고 나와 선배를 동일시하죠. 이 동일시의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이제 미메시스, 닮아 나가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닮아 나가는 순간 나는 잊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 시대에는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이때가 이제 처음 출발로서의 나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배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선배를 넘어선다고 해서 선배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선배도 나와 똑같이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배와 나를 대등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선배를 통해서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되돌아오는 나를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라는 것은 이건 뭐 기호이지만 서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 있는 나, 그래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닮아 나가는 어린 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과 하나둘씩 접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또 확장도 되면서 점점 자신을 키워나가게 되죠. 이렇게 자라난 나, 이것이 셀프다. 그러니까 셀프라는 건 셀프 컨셔스니스, 자기 의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우쳐지는 겁니다. 뭐 이히라는 건 독일어로 쓴 거고요. 이치 비슷하지만은 이제 아이와 이히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서 있다는 뜻이지만은 이히라는 것은 서서 무엇인가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경험에 좀 관점이 이렇게 좀 강조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근데 이 자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자기 코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코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코 모양을 닮았나요? 네, 그 예전 어휘로 올라가 보면 코 모양을 좀 닮았습니다. 근데 단순한 코는 아니고 손으로 가리켜진 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말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킬 때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코를 나타내는 글자였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아라는 것이 나를 남에게 가리킬 때, 이를 때 쓰는 말이었다. 기라는 것은 이제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몸 전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나를 뜻하는 글자들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에고는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틴어로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속으로 나가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누구라는 표현도 쉬운 표현은 아니어서 누구의 누자, 누나, 다음에 나, 너, 뉘라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이 나, 너, 누, 니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돌림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나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친족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이제 우리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우리라는 낱말을 이해하면은 한국인들의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는 크게 큰 틀에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상학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속으로 나가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세계 속에 나가 있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걸 일본 학자들은 세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인이란 표현은 멋진 표현이긴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는 우리가 세속인이라고도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세속. 그러면 세인의 반대는 뭐죠? 성인이겠네요. 성인. 그럼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홀리맨은 어떤 사람인가? 성인. 성인의 핵심 개념은 홀리이네요. 홀. 그러면 기본적인 뜻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성인은 우리말로는 들어준다는 뜻이고요. 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주나요? 혹시 그 이해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얼마를 줄게. 그러면은 계약관계로 맺어졌을 때 여러분은 계약을 지키죠. 그거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성인은 권력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약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말을 듣고 들어준다는 거죠.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고 또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의 그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사람.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좀 부당한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고쳐주는 사람도 성인이겠네요. 맨날 홍수가 나 사람들이 죽습니다. 치수를 잘했어요. 그러면 치수를 잘한 사람도 성인일 테고요. 불이 많이 나요. 불을 이제 안 나게 하는 사람도 성인일 테고, 돈이 좀 없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경제 활성화를 잘 하는 사람도 성인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도덕군자 이렇게 이해했지만은 원래 뜻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 이런 것들 들어주는 사람이 성인이네요. 고쳐준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무 이야기나 들어주는 건 아니죠. 들어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본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돌이켜주는 사람입니다. 되돌려주는 사람. 원래 모습으로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우리가 보통은 치유라는 말로 씁니다. 치자는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부적절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없애서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성인입니다. 홀리도 꼭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사람과 달리 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제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세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 속할 때 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자기 욕심을 추구한다고 해서 뭐 꼭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불어 잘 살아갈 수도 물론 있겠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걸 저는 이제 좀 세라는 의미를 좀 그 의미가 불교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성속이라는 개념으로 진여 뭐 이런 개념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진속이려 그러면은 이제 속이란 개념이 너무 진, 성 이런데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처음에 출발했었을 때 신을 우리 괄호 안에 묶었잖아요. 신을 못 나오게 일단 묶어놓고 그러면 성도 좀 묶어놓고 그럼 속도 사라지는 거네요. 성이 사라지면 속도 사라지는 거니까 세인이란 표현이 전 적절치 않아 보여서 세인을 다른 말로 좀 바꿨습니다. 일상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범부? 근데 이 범자도 뭐 무릇범 이렇게 하는 게 무릇. 범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평균이 또 어느 쪽이 평균이죠? 사실 평균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평균치라는 개념은 그냥 수학적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평균이라는 건 없는 거죠. 특히 사람의 평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얼굴 다 다른데 한국인의 그 평균 얼굴을 찾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의 모든 남자들의 얼굴을 막 오버랩 시킨 다음에 윤곽을 만들어서 그 윤곽의 표준점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추상화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평균 얼굴은 없어요. 다 고유한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범부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좀 쓰기가 어렵고 저는 그걸 이제 사람들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혼자서 있을 수는 없네요. 나라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외로운가요? 그 사람은 혼자가 되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왕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교수식당 뭐죠? 아무튼 식당이 하나 있어요. 표주관 식당. 아무튼 뭐 이름이 있었는데 식당이 여기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반찬도 좋고 뭐 자리도 훌륭하고. 근데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때도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마치 감옥처럼 혼자 똑 떨어져 있을 때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외로움이 밀려드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 밥을 먹는구나, 이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전히 또 외롭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싫으면 옆에 사람하고 말을 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린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외로움이 사무치게 되면 옆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못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더불어 있게 되고요. 그 더불다라는 말의 중요한 뜻은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라는 것은 쭉 나열한다는 뜻인데,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쭉 나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바로 들입니다. 덧셈을 이해하시면 딱 맞는 것이죠. 뭉쳐놨어요, 사람들. 항상 나는 혼자라고 판단하지 않고 혼자 다닐 때도 누군가와 더불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합니다. 또 심지어는 난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죠. 남자, 외대생 등등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 나의 나됨, 이것을 구성하는 수많은 나의 모습들 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제외하고 오직 나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또는 뭐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내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나만 혼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거의 없겠죠. 뭐 그런 분을 행운아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외로움에 아주 많이 시달렸는데요. 제가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외로움에 관한 소설이 있습니다. 외롭고 정말 외롭죠, 그죠? 외로움은 꼭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나 말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라는 것인데요. 이건 어른스러운 나예요. 스스라는 건 스승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스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게 스승입니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승은 제자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자 없는 스승이 어떻게 스승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위대하냐면, 그가 바로 홀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죠. 스승님, 산다는 게 뭐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한 그 나름의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란 뜻인데요. 식당 가면 만납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은 스스로 가져다 드세요 할 때 스스로입니다. 두 가지를 좀 대별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웃을 때 웃는 거죠. 울 때 울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뜻하고 있고요. 스스로 나라는 것은 섞여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리라는 개념과 우리의 반대말은 뭐 그들, 저희입니다. 우리와 그들.
그들만의 세계, 이렇게 그들만의 대한민국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소외당한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와 그들. 뭐 이건 다 제 표현들이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끼리 더불은 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유학 개념입니다. 소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작은 사람인가요? 소인? 소인배.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들의 무리? 작다는 건 뭐냐면 대의 반대죠. 대인. 대라는 것은 베푼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뜻이 아니고 베푼다는 뜻이야. 큰 사람이라는 뜻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큰 사람은 임금이 되겠네요. 가장 많이 베푸는 자. 그러니까 대라는 의미를 이제 큰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인은 그냥 달아온 사람이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제 것만 챙길 줄 아는 사람. 소인입니다. 근데 이 소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는 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다는 거야. 군거화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순자가 군거화일, 무리지어 산다. 그런데 이 그 소인들의 무리지음의 방식은 끼리끼리입니다. 왠지 편파적이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처럼 들리죠. 끼리끼리. 이거에 대한 반대가 이제 더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끼리끼리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도 자꾸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모습. 홀로들 더블들 혹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나가서는 사람이 나가서는 단계가 있었죠. 키에르케고르에게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런 미학적 단계, 미학이란 말이 좀 그랬는데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미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에스테틱은 이제 받아들이다 이런 거였죠. 감각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들. 이걸 미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뭐 느끼는 대로 사는 거죠, 뭐. 감정, 기분, 또는 판단도 그러네요, 그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어설픈 생각으로 살아가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 형이상학적 단계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받아들인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외연을 넓히고 깊이를 좀 깊여가지고 넓고 두루, 깊게, 높게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그 너머까지 숙고하는 단계. 보편성, 추상성 이런 것들의 단계가 바로 형이상학적 단계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적 단계, 뭐 신에게로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에서 뭐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나요? 하면 신에로 나아갑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 정도 추가가 된 정도네요. 그럼 하이데거에게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이데거는 이제 뭐 세계 속으로 나가서서 거기에 있다 이렇게 거기에 있음. 이거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있는 모습이 있고요. 사람들로서의 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인 경우. 그럼 이제 스스로 나는 뭐 오늘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결국 실존 철학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모습, 사람들로서의 나와 스스로의 나를 잘 조화시키는 거겠네요. 뭐 끊임없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왜 조화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나중에 사르트르를 통해 잘 말씀드리겠지만은 메두사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자꾸 평가합니다. 너는 뭐 어떤 놈 이렇게. 근데 평가의 말을 듣고 나면요, 내가 그 말에 구속을 당해요.
그리고 구속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필요 이상으로 이제 뭐랄까 축켜 세워지거나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유지하기 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도구라는 것도 전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도구들을 사용하잖아요. 옷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뭐 의자, 뭐 컴퓨터, 지하철 등등 이 모든 것이 도구입니다. 이런 걸 벗어 던지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산다면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그런 도구들을 마련하는 일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인 도구를 만드는데 아마 모든 시간을 써야만 될 겁니다. 그런 삶은 노예적 삶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도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이런 것들을 많이 뭐 그냥 거저 얻게 되죠. 우리가 삶을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물려받은 게 많다는 겁니다. 지식, 재산, 또 이 세 개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 도구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배우고 나니까 뭐 굳이 스스로 깨달아서 고민하고 이걸 알아내야 할 이러한 시간들이 또 역시 크게 단축이 됐습니다. 사람의 근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하지만 이제 사람의 본질을 저는 이제 물을 줄 안다 해서 찾았는데요. 물음이 가장 탁월한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세계 속에 태어났다는 것이 전제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목표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더불어 삶을 벗어 던질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죠. 뭐 예전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과 합일되는 걸 자유라고 했었나요? 종교시대에는 신과 합일되는 것,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유 개념이었지만, 신을 바로 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자유 개념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본래적인 나라고 말하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꿈꾸는 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네요. 네가 되고 싶은 바, 너가 되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계속 괴로워하는 게 그거던데요. 저는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는데 대신 뭐 저 자신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긴 인생이, 삶이 길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긴 삶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남이 시키는 걸 열심히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난과 부자 이런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남이 시키는 걸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운에 딸린 문제라고 좀 보고요. 두 종류로 나눴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좀 그런 뭐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술가들이 좀 가장 탁월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삶은 괴로울 수 있어요. 언제나 즐거운 삶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런 괴로움들이 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그런 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주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후자의 길을 좀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영화도 보고 싶어하고 뭐 등등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재주들이 많잖아요.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면 다 포기하고 그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는데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잘해. 피아노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 너무 잘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재주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면 괜찮은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방황합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요즘은 야, 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도 충고해주기가 조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잘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아무튼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교육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일,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겠죠. 이게 바로 스스로 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성공이랄까? 오늘날에는 돈이랄까? 또는 뭐 취업이라고 할까? 또 눈앞에 닥친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요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요구들의 주체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또는 한 사회 또 나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가치들이죠. 이런 것들 사람들의 목소리 또는 사르트르는 사람들의 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메두사의 눈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 강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사르트르 용어로는 그것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이데거에 쓰는 것이 사람들 나이고 벗어던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그럼 이제 본래적인 나 또는 스스로 나를 키운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은 항상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 것이고 뚫고 나가야 되고 찢어야 되고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스스로 나의 모습으로 나를 갖고 나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계 속에서 스스로 나를 이루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나가 선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 철학으로 오겠습니다. 저는 저의 철학을 이제 사이 말킴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데요. 사이 철학, 사이 말킴. 사이라는 표현은 뭐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시간, 공간, 뭐 인간을 다 들어가 있죠. 사이란 뜻은 싹이란 뜻도 있고요. 갈라진 틈이란 뜻도 있고, 나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자리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표현은 여기 이제 제가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나, 너, 남, 님 뭐 이렇게 나아가게 되네요. 이 전체가 바로 누입니다. 누구냐 할 때 누. 핵심은 이제 나타라는 말에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는 말은 이 나타라는 말에서 히읗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원래 히읗이 붙어 있었던 것인데 이 히읗이 떨어져 나가고
나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나타라는 동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나를 이해하려면은 나타라는 동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타라는 동사를 이해하려면 이제 배다라는 동사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요. 배다. 그러면 배려면은 배가 있어야겠네요. 사람의 배가 됐든 뭐가 됐든 모르지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배입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배다입니다. 자라난 뒤에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나타입니다. 그럼 뭐 사랑도 나올 수 있고요, 악도 나올 수 있고요, 지식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나올 수 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생각도 나올 수 있고요. 물론 뭐 아이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배틀을 떠올린다면 배틀에서는 옷감, 천을 낳겠네요. 그 어떤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이렇게 이어가지고 짜가지고 형태, 특정한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모두 낳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낳음은 히읗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쓰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원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 건데요. 우리 민속학 부분으로 가면 이 논의가 좀 있습니다. 민속학 연구하신 분들은 뭐 요 뜻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언어학도 아니고 민속학도 아닌, 그래서 이제 민속학과 언어학을 그냥 모두 합쳐서 철학적으로 분석을 이제 한 것입니다. 삼기라는 말이 핵심인데, 삼줄, 삼신할매 할 때 이 삼입니다. 삼이라는 것은 이제 삼나무에서 왔는데, 어떤 그 새끼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를 삼이라고 합니다. 그 실로 이해하셔도 되고, 한올 할 때 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실과 올, 이걸 이제 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식물에서 뽑아낸 것을 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나무로부터 이제 삼을 이제 자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나무를 베다가 그걸 삶아서 아무튼 등등 과정을 거쳐가지고 쪄서 이제 한 올 이렇게 한 겹 벗겨내서 하나의 그 삼실을 만들어내고 그 삼실로 옷을 이제 짜게 됩니다. 이렇게 삼으로 짜서 만들어낸 옷감, 천을 이제 나이라고 씁니다. 우리말 1살, 2살 먹는 나이도 이 나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 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날로서 짜이는 천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뭐 옷감 짜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옷감을 짜는데 어떤 줄로 짤까요? 뭐 C줄, 날줄 해가지고 뭐 구멍도 날 수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두께도 다를 수 있고 수많은 가지의 옷감으로 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삼과 같은 것 또는 실, 줄 또는 올 이런 것들로 엮어서 또는 짜서 하나의 그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줄의 형태로, 줄의 꼴로 삶을 이해하는 것이네요. 몇 가지 뭐 예를 쭉 늘어났습니다. 뭐 막나이, 명주나이, 뭐 반나이, 봄나이 뭐 등등. 한삼나이라는 말은 여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삼에서 짠 명주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한삼에서 짜인 그런 이제 옷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나이라는 것은 짰는 과정이기도 하고 낳는 과정이기도 하고 나아진 것이기도 하네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낳는 과정이자 나아진 결과물을 동시에 뜻한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길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에 피어놓고 곡성석곡 진상가리 견우직녀 설화에 의하면 남자는 쟁기질을 하고 여자는 길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쌈은 여성의 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쌈이 마치 그 여공 하찮은 일처럼 이해가 됐었지만은 허황우 아마 삼국유사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쌈은 원래 왕후의 감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고 기술이었습니다. 옷을 짠다는 것은 문명의 총화였던 것이죠. 단순히 그 길쌈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은 고된 노동으로 이해가 됐겠지만 지금은 올라갈수록 반대입니다. 길쌈은 국가에서 그 기밀을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비법을 전수하는 놈들을 죽일 만큼 중차대한 그런 1급 비밀이었습니다. 이 배틀은 29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조립을 해서 이렇게 옷감을 짜고 이제 농한기 때 주로 짜고 농번기 때는 이걸 해체해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이때 가장 이제 힘든 일들은 많은 기록에 있는데 졸음이었다고 그러네요. 이 삼삼기 또는 길쌈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와가지고 이 활동이 좀 어려웠다고들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고라는 말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는 말은 분명히 이해가 되셨죠? 나라는 말은 씨줄, 날줄, 씨줄은 가로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줄. 그다음에 날줄은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길쌈을 할 때는 먼저 세로줄을 쭉 만들어 놓고 북이라는 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가게 하면서 이제 그 실을 짜나가는 것이죠. 혹시 짜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먼저 이렇게 이게 운명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로줄이 이렇게 언제까지 짜여져 있을까요? 세로줄이 이렇게 있어서 그게 우리의 수명이라고 목숨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세로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가로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색색이 또는 다양한 형태로 옷감을 짜 나갑니다. 이게 우리말 나의 의미이고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낳는 자이면서 동시에 나아진 자이네요. 그럼 너라는 건 뭘까요? 나가 그렇다면은 너라는 것은 뭐 너타라는 동사는 이제 우리가 있긴 있는데 이때는 넘어선 자란 뜻입니다. 나를 넘어서 있는 자, 이것이 너란 뜻입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 있긴 한데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내가 모시는 자, 이걸 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개념은 원래는 반말 이런 게 아니었고 이제 나보다 뛰어난 자, 나를 능가하는 자, 이걸 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님이라는 것은 우리 이마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마, 떠받치는 자, 떠받들어 모셔야 할 자, 이게 님입니다. 근데 이 님은 사람에게만 쓰진 않았습니다. 달님, 햇님, 뭐 곰님, 별님 다 썼죠, 그죠? 이렇게 높이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에 대해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동격으로서의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자로서의 그 나를 지칭할 때는 너라고 표현했던 것이네요. 남이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전부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머지라고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라는 이 남은 언제나 이제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소외자, 추방당한 자,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남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 모른 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 이것이 남이네요. 그러니까 나, 너. 근데 누도 있는데 누라는 누나 할 때 이 누라는 것은 우리 이제 똥 오줌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뉘다 똥을 뉘고 오줌을 뉘죠. 나오게 하는 자. 왜 우리가 이제 남자 형에게도 예전에는 그 누나라고 썼습니다. 누이라고도 쓰고 여자야 누나에게만 쓰진 않고요. 남자에게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려면은 마지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들. 그러니까 나를 나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선 마지들, 누나나 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나, 너, 그다음에 다 설명이 됐고 님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에고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서양 철학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낱말에 담긴 뜻이 뭐 깊고도 넓고 체계적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전혀 아닌데요. 몇 가지 낱말을 통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체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제 substance, subject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고라는 것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냥 나란 뜻입니다. 에고는 나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말은 우리말 나처럼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밑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서브스턴스라는 게 실체 이렇게 네, 실체란 뜻입니다. 실체랑 주체랑 한국어 원래 같은 건데요. 달리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역자마다 그걸 좀 다르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서브젝트라고 하고, 네, 실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브스턴스라고. 서브스턴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시작이 되는데, 물론 라틴어 이전에 고대 서브스턴스는 고대 그리스어 히포케이메논을 번역한 거야. 한번 번역을 했죠. 이 서브스턴스를 이제 그 칸트가 subject로 번역을 합니다. 서브젝트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히포케이메논, 서브스턴스, 서브젝트는 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해온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수용할 때는 고대 그리스 철학하신 분들은 히포케이메논을 기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터기자, 밑바탕에 놓여있는 어떤 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그 한자 뜻도 모르고 번역을 한 거예요. 체라는 거는 덩어리란 뜻이, 메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체는 뼈대란 뜻이야. 골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체하면은 기라는 것도 사실 터란 뜻이고요. 바탕이란 뜻이 아닙니다. 터라는 거는 우리 집터에서 많이 드러나 있죠. 집터.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바탕에 깔아두는 그 땅, 이것을 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라는 것은 그런 터란 뜻이고요. 체라는 건 그럼 기의 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굳이 이해한다면은 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터를 닦았는데 네모나게 닦았다, 둥글게 닦았다, 뭐 등등. 그럼 이걸 기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기체의 원래 뜻은 히포케이메논이니까 히포케이메논으로 가면 히포라는 것은 아래란 뜻입니다. 밑이란 뜻이네요. 여기 컵이 있으면 컵의 밑은 여기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컵이 컵으로 수 있기 위해서는 컵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컵의 모양, 컵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히포, 밑이라고 한다면은 모양도 밑이 되는 거네요. 공간적, 장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아래인 경우도 되지만은 가능케 만든다는 의미로서는 컵의 모양도 이제 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포라는 것은 이 의미를 다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컵을 컵으로 쓰기 위한 목적, 컵이 만들어진 거니까 컵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까닭,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죠. 물을 마시게 한 것이다. 그럼 마시고자 함이라는 목적도 또 밑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또 밑이야. 그러니까 밑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밑을 찾아 히포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간다면은 컵 자체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데티 이것. 근데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것이게 만들어주는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히포케이메논, 케이메논은 던져진 것이란 뜻입니다. 던지다, 케이마이 동사의 PP 형태예요. 그러니까 밑에 던져진 것인데 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컵은 보입니다. 근데 이 컵을 컵이게 해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모양이기도 하고 또는 정말로 이걸 떠받쳐주고 있는 아래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 장인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능케 만드는 요소들을 밑이라고 이해했던 거야. 이걸 그대로 라틴어로 옮기면은 수브스탄스가 되는데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브는 그냥 정말 밑이란 뜻 그대로 히포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케이메논이 스탄스로 바뀌면서 스턴스로 바뀌면서 두 갈래로 해석이 나뉘게 됩니다. 번역을 하고 나서는 히포케이면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서브스턴스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서브스타레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요때 해석이 둘로 나뉘게 되고 요 둘로 나뉘게 됐던 해석을 다시 칸트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드리게 됩니다. 그 모아드리고 나서 수브이액트라고 쓰게 된 거죠. 이 수브이액트의 예트는 제트기 할 때, 잉크젯 할 때의 제트인데요. 쏘다, 던지다, 직역이 됐네요. 고대 그리스어를 그대로 직역한 셈이네요. 수브는 여전히 밑, 아래란 뜻이고요. 밑에 던져진 것. 그런데 문제가 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죠. 칸트에게서의 밑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판단하는 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하나의 사물로서 만들어져 있기 위한 있음의 근거들로서 밑이 됐지만은 칸트는 이 밑이 이런 있음의 근거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은 똑같은 밑이란 말을 썼는데 밑에 대한 해석은 근대와 고대와 이제 중세로 가면 신이 밑이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요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고대, 중세 또는 근현대를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에고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런 변화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에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때 말한 에고는 그런데 사물의 근거가 아니고 생각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오직 정신뿐인 거죠. 그래서 꼬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꼬기토, 이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생각하는 자, 이것만이 오직 에고이고 몸을 가진 자, 몸은 에고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 서양에서 에고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나라는 것은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아지기 위해서 몸 없이 나아질 수 있나요? 몸이 필요하고요. 또 날마다 몸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늙기도 하지만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아진 이 여건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몸에서는 또 뭐도 나아집니까? 생각, 정신도 나아져요. 요게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그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거꾸로 이해가 됐습니다. 잉태가 되는 순간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온다고 봤어요. 그러면 영혼 따로 몸 따로네요. 어쨌든 영혼 따로 몸 따로 있다가 컴포지tum, 결합이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말 나타라는 개념으로 넘어오면 그렇진 않습니다. 나아진 몸이 있고 그 몸에서 결국 자라고 또 자라서 정신이 또 나아져. 정신이 나아지면 이 정신은 자기 몸을 이렇게 저렇게 갈고 닦아. 새로운 몸을 또 받고. 수신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쩌면 약간 다른 얘기 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이 이해가 되려면 정신이란 말이 이해가 되고,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계의 반대가 아니고 이 세계의 밑바탕으로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에고가 정확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뭐 주체니 실체니 기체니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아까 히포케이메노는 보니까 분명히 사물의 있음의 근거를 찾는 거였어요. 사물의 있음의 근거니까 기라고 썼던 것이죠. 근데 중세로 넘어오면요, 사물의 근거라기보다는요, 이제는 사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강조가 됩니다. 지배자가 누구냐? 누가 이것을 모두 이제 다스리고 있느냐? 그 주 개념이 나오는 거죠. 주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 그럼 주체라고 번역이 되겠네요. 또 칸트로도 마찬가지네요. 칸트로 오면은 결국 내 정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결합시키는 능력이니까 이때도 주체라고 번역이 됩니다. 정신과 관련돼서는 주로 주체라고 번역이 됐네요. 하지만 여전히 서브스턴스든 이 안에는 사물의 근거라는 개념이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이걸 또 강조하려다 보니까 주체라는 말과 대비돼서 실제로 지속하는 것, 실체라는 개념을 또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기체, 주체, 실체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된 이제 세계관을 갖게 됐죠.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제 라틴어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보시스테레로서의 이제 에고입니다. 요거 시스테레만 이해하면 되네요. 시스테레는 이제 놓다 또는 뭐 세우다, 시츄에이션, 장소란 뜻도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리에 지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신 또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자신으로 지속을 하네요. 이런 거 전부 이제 저 홀로 있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은 아주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스스로 지속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지속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속하는 것, 이렇게. 신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일정 기간, 신은 영원히 스스로 지속하고 이제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일정 기간만 지속을 하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저 홀로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테레가 이제 스타레로 바뀐 건데요. 스테어라는 동사를 아실 겁니다. 영어로 응시하다. 요거 스테어라는 개념은 이제 불변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립이란 스스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있는 것도 뭐 생로병사 또는 뭐 우리
나무도 자라고 결국 뭐 꺾이고 썩어서 사라지겠죠. 스스로 있는 것도 변화는 겪게 마련인데 그 변화하는 것 가운데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만을 다시 서브스타레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 둘로 나뉘게 된 거네요. 그죠? 저홀로 있는 것 안에서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 둘로 나뉘었습니다. 뭐 요 부분에 또 복잡한 또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수포지툼, 수비액툼, 악시덴스 해가지고 밑에 보면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건 제가 그냥 뭐 PPT로 올려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홀로 있음의 차원하고 변화하지 않는 차원. 요걸 저는 이제 밑바탕 또는 밑바닥. 밑바닥은 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말 느낌으로는 바닥하면은 그냥 아래에 깔려 있는 것 깔개 정도로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밑바닥이라는 말에는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바탕과 바닥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둘 다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밑바탕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떠받쳐주는 것이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바탕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수비액트라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모양은 바로 알미란 인식론적 전환이라고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요. 수비액트라는 말로 표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의 주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암 자체. 물론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제 알의 대상까지도 연결이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알미 설명이 됩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거 구조로 좀 파악을 할 텐데 서양에서는 유래라는 관점이 강조가 돼서 구조보다는 원인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고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인과적으로 보자면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미라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알을 낳는 것은 그 알의 원인은 보통 이제 사람이라고 봤던 것이죠. 근데 사람 가운데 내 손이 알을 낳나요? 내 생각이 알을 낳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각 또는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알의 주체다. 이렇게 좁혀서 결국 이렇게 사유하는 주체 알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주체 밑바탕 이것을 이제 에고라고 봤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에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결국 생각하는 것과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두 길로 나뉠 수 있겠네요. 이 세계는 생각하는 것과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함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 둘로 나뉘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힘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브젝툼이 되는 거죠. 오브젝트를 우리가 대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경우는 객체라고도 번역을 하죠. 같은 말인데 달리 번역이 됐습니다. 일단 오브라는 거는 against 또는 독일어 개겐의 의미입니다. 마주라는 뜻이네. 마주.
액트는 아까 던져진 것, 쏘아진 것이었습니다. 수비액트랑 똑같은 이제 그 틀을 갖고 있는 말인데, 수비액트를 밑에 던져진 것 그러면, 또는 밑바탕 그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밑바탕? 그럼 거기에 놓인 것. 밑바탕 위에 놓인 것이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오브가 개겐이나 어게인스트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마주 놓인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럼 사람이 서 있다고 보고 사람의 정신에 마주 놓인 것, 이것이 모두 오브젝트입니다. 쉽네요, 그죠? 근데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란 뜻입니다. 손님이라는 것은 밖에서 우리 집으로 우리 식구는 아닌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객이죠. 그러면 객체라고 말할 때는 서브젝트가 이제 임자고 우리 집의 집주인이고, 객체는 그 집에 들어온 손님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객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객관. 이거는 좀 지나친 번역입니다. 불교를 알 때만 알 수 있는 건데요. 관이라는 건 진리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관이라고 말할 때는 마주 놓인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파악을 했고, 그 파악이 진리일 경우 객체가 객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 정신이나 뭐 근대 철학의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두 가지 번역어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주 놓인 것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밑바탕에 놓인 것, 또 마주 놓인 것, 이렇게 직역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거 한 문장.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은 있다. 이게 바로 근대 철학의 핵심입니다. 마주 놓인 것의 의미인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이 있다도 나에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은 나에게 마주 놓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만 신도 나에게 마주 놓일 수 있고, 신이 나에게 마주 놓이는 한에서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또 그 알을 근거로 했을 때만 나는 신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밑바탕은 뭐가 됩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놀랄까봐.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강조해 놓은 거는, 이게 바로 서양 근대의 탄생입니다. 에고의 탄생은 사실 동서양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에고의 탄생 과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기, 또는 자연과 합일되기, 그리고 공동체의식, 이걸 분리해가지고 신, 자연, 타인, 이 세계 전체를 내가 생각한다는 그 사실을 조그만 아르키메데스의 점에다가 올려놓고 전체를 대상화하는 이러한 생각의 틀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서양이 이런 에고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뭐 개인주의 뭐 이거 다 나오겠네요. 인디비주얼리즘 다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 에고의식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 전체는 내가 증명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데카르트의 중요한 물음을 사실 물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사실이냐? 내 눈에 보이는 저 해가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조만하냐? 아니면 내 눈이 나를 속이고 있느냐? 만일 내 눈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은 해의 실제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감각을 가지고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서양에서 생겨난 증명에 대한 요구, 확실성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동양에는 이런 요구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관찰, 실험, 증명이라는 서양의 아주 중요한 과정을 이제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에고가 고립되고 또 세상과 단절됨으로써 당연히 어떤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제가 쭉 써놨지만 다 아시는 거라고 보고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도. 이 에고라는 것이 조금 더 연결이 되면 아니무스 아니마라는 애니멀, 우리 동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사람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고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에고는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뭐 쉽게 추론이 되네요. 만일 그렇다면, 그죠? 저는 이 추론에 큰 문제가 있다고 뭐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고라는 것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인 동시에 이걸 다스려 나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면의 질병이 생기겠네요. 이 에고가 혹시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활력을 잃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에고가 제대로 잘못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경증, 정신분열, 다양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에 강조점을 둔 사람 프로이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고를 이제 삶의 원천, 생명력의 원천으로 봤던 것이고, 그 원천에 대해서 이름을 리비도라고 줬습니다. 이제 그 리비도라는 말은 이제 뭐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성적인 욕망 이런 뜻입니다. 리비도는. 또는 뭐 충동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곤 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제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현상 다음에 쉼표 뭐 리비도 이렇게 치시면 관련된 정신분석, 융의 정신분석이라는 이제 책에 대한 이제 그 책 읽기 동영상이 나올 텐데 거기에 리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인데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 다친 데란 뜻입니다. 상처란 뜻이야. 트라우마, 다친 데. 근데 다치는 경우는 몸도 다치지만 마음도 다치는 겁니다. 둘 다 상처가 다친 데가 생기면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다치면 몸을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되면 어떤 부분은 그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이걸 장애를 겪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고에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고 두 번째 질병이 생기네요. 정신분열. 분열이라는 건 이제 찢어지고 갈라진다는 거네요. 이중인격, 다중인격 쭉 나오게 되는데 정신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쪼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쪼개진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쪼개진 방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등등 이런 건데 잠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A Dangerous Method라는 영화인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나 본데요.
에고라는 개념을 서양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The director. I feel you may have a little too much time on your hands. I'm a great believer in getting our patients involved in some productive work. What are your particular interests? Suicide. Interplanetary travel. When Dr. Jung returns, I shall ask him to discuss all this with you in more detail. Keep him away from me. I never want to see him again. Hello. Can you explain why your nights have been so bad? I'm afraid. Of what? There's something in the room, something like a cat, only it can speak. It gets into bed with me. Last night, it suddenly whispered something in my ear. I couldn't hear what. But then I felt it against my back. Something.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좀 분리해서 영혼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 정신 분석학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꿈 해몽 또는 그림을 통해서 또는 연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또는 약물 치료 등으로 우리 정신을 하나로 분리됐던 것들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 목적은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조화의 어떤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신경증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히스테리아 이런 말들이 있죠. 히스테리아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경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 현실로부터 왜 도피하냐?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경증 치료, 정신분열 모든 이러한 정신치료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현실에 바탕해서 조화로운 삶을, 그걸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현실 바탕 위에서 조화로운 삶, 합리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에고 개념을 이제 수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고 자체는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다양한 질병들, 문제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게 됐고 그걸 고쳐간다고 봤는데 오늘날에 어떤가요? 후코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회 전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건전한 사회 이런 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개념 자체 안에 깔려있는 건전성의 이념 또는 합리성의 이념은 사실은
누군가의 합리성, 누군가의 건전성. 그래서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해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서양의 에고 개념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름대로는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나의 이제 다시 제 철학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토론을 좀 해볼 건데요. 그 나라는 것이 이 정신 분석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수많은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의 모습을 쭉 열거해 놓은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뭐 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 나, 더블들, 나, 무리나, 홀로나, 홀로 등등. 무리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덩어리라는 개념도 중요하고요. 덩어리나. 뭐 잠들리나 뭐 이상한데 그 최면이죠. 최면에 빠진 나. 콤플렉스라는 건 이것저것 얽히 설키 이제 얽힌 상태, 얽매인 나. 특히 얽매이는 나의 핵심은 공상입니다. 상상, 망상 또는 환이라고도 하는 거죠. 스스로 현실로부터 달아난 뒤에 어떤 이런 상상의 또아리를 틀게 되고요. 상상의 또아리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되죠. 보상이 한번 성공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나오질 못하게 돼서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을 크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중독이 이제 이런 컴플렉스 안에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향을 보자면, 제가 뭐 현재 실존 철학이 이런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서 실존 철학의 매력이 크게 떨어져 버렸죠. 실존 철학이 좀 더 매력적인 철학이 되려면 심리학적인 발견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드려야 됩니다. 시대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실존 철학의 목표는 물론 철학이긴 하지만은 슬기 말킴이라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쪽이지만, 그래도 그 로만티스트들이 갖고 있었던 진정성, 오센티시티라고 말하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문학을 통해 찾을 수 있죠. 또 예술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 이게 뭘까요? 있나요, 없나요? 거짓된 나? 뭐 껍데기는 가라. 김재하가 진짜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는데, 제가 그 존경했던 그 한 사상가가 돈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초라하게 느껴져요. 본인이 얘기했던 껍데기잖아요, 그런 게. 진정한 나가 있나요?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진정한 나를 찾아야겠죠. 또 이제 깨어있는 나도 있나요? 종교적인 깨달음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청빈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될 테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결국 아름다운 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의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홍산 문명 또는 이제 이런 흑표역 문명까지 친다면은 8,000년 정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옥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완전 국가 체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옥기들입니다. 태양 숭배 사상이 나타나 있고요. 용의 문양이 나타나 있고, 거기다가 그 단유세 문경 이런 것들 보면 청동기 시대만 하더라도 천지인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전, 적어도 5,000년 이전으로 더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그 인류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추구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은 뭐 저도 아주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계속 실마리를 못 찾다가 김정호라는 분의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라는 낱말의 뜻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사상, 우리라는 것의 의미를 크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잠깐 쉬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